투자일기 오늘 5월 셋째 주 매크로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는 2주간 거의 V자 반등이 세게 왔었습니다. 이제 관세 때부터 되게 주식 시장이 거의 2700에서 무너져가지고 거의 17,000, 16,000까지 초반, 16,000 후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21,0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난주 걸 바라보면 일단은 단기채가 이제 장기채로 이동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지금 연준 재무부에서 T빌이라고 해서 90일 있는 채권들이 많이 발행이 됐고요. 이 돈들이 어쩌거나 바이든이 발행했듯이 트럼프도 이 돈들을 증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주면서 폭락에 대한 좀 우려를 잠재웠고요. 그리고 MMF도 자금이 되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소되면서 이 돈들이 성장주나 M7 위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다시금 트럼프 짱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죠. 주식 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때부터 거의 나스닥 지수가 한 7, 8%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일을 굉장히 잘해요. 중동에도 갔다 왔는데 이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 수요를 중동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거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되게 세게 왔고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인데 세 번째는 사실 호재이면서 악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트럼프 파월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싸우고 있죠.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 하고 있는데 파월은 나는 관세 데이터 확인될 때까지 금리 안 내려. 인플레이션 또 오면 안 돼.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안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베슨트 입장에서는 단기물 채권이 7월 달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장기물로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연준미 금리만 내려주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 파월이 좀 답답한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도 우려되는데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트리플 A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신용등급 회사인데 이번에 더블 A로 내렸죠. 그래서 지금 연준과 재무부 간의 이런 간극이 좀 해소만 되면 오히려 악재라고 판단하면 악재지만 해소가 된다면 호재로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을 막 도망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난 거가 V자 반등이 났을 때 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30%는 좀 정리하고 좀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좀 조정이 오면 또 사는 전략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에 중동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로 가서 지금 보시면 840조, 1680조, 2000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방문만 해가지고 이렇게 외자를 유치해 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중동 지역은 사실 가장 핵심은 안보죠. 안보를 미국이 해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중동이 중요한 거는 석유였죠. 근데 이제는 AI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너네 지켜줄 테니까 너네는 우리의 우호적인 편이 돼. 라고 해서 계약 내용만 봐도 다 방위 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방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AI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보잉 지금 210대를 구매한다고 얘기 나왔는데 미국이 되게 지금 최근에 유럽의 이런 그 항공산업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 보잉사들을.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트럼프는 중동 쪽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도 보잉 28대 사면서 되게 보잉 CEO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기업만 봐도 로키드 마틴, 보잉, 그리고 구글, 오라클, AMD, 엔비디아, 여기 레이시온 이런 AI 기업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지금 안 그래도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중동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다른 나라를 좀 보라. 나 이렇게 너네가 협상만 잘 해주면 나 이렇게 투자도 잘 하고 우리 너네 AI 이런 기술력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좀 알려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중동 순방은 되게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되게 한국계 코스닥 시장 바이오가 되게 견인했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한 3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이게 되게 국밥 같은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한 7% 반등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냐, 뭐 유나이티드 헬스 CEO가 그만 사임한 것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을 더 주도하고 있죠. 미국에 와서 너네가 제품 생산해라. 특히 약 같은 것도 생산해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펜타닐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이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이 약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한국도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는데 왜 미국은 없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약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 약값을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하시키는 이제 정책들을, 관세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래서 이거가 나왔을 때 처방약 가격이 인하가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한국과 중국이죠. 예,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자국 중심으로 기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에는 AI도 있고 바이오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시스템도 이제 사보험 중심에서 이제 국가적 단위로 해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빅파마 계약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규제 강화 측면, 그리고 시장 축소를 해서 조금 미국에는 되게 안전하게, 미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수급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주는데, 이 점들은 사실 한국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알테오전 애로를 받아서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좀 사전에 막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중동 이슈도 있고 지금 바이오에서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과 미중이 90일 유예라는 측면 유예를 이끌어내서 시장에 좀 환호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2단계에 돌입되면서 어쩌면 더 고차원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향후 이것도 지켜봐야 될 이슈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말을 들어보시면 협상 너네 제대로 안 하면 관세 진짜 때릴 거야. 예. 그리고 145% 그대로 살릴 거야. 그리고 고율관세 적용하고 이거 미국 소비자한테 우리 전가할 생각 없어. 그래서 트럼프의 주 목적은 이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고 우리 무역수지 흑자 축소시켜서 이걸 가지고 미국인들을 세금 줄여서 미국인들이 일단 살기 좋은 상황을 만들 거야라는 게 되게 트럼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사는 저희로서는 뭐 어쩔 수 없게 끌려다니는 측면은 있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결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트럼프 딜레마가 있거든요. 예, 관세를 이렇게 자기네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해서 관세를 해서 감세를 때린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보면 미국의 이제 지난 지금 전체 세금을 어떻게 수치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고 다음이죠. 트럼프는 개인 소득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인들이 돈 버는 거 너 세금 덜 내. 내가 그 대신 그거를 관세에서 내가 가져올 테니까 관세를 통해서 물품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야 너네 소득세로 내가 줄여줄 테니까 그 정도 물품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은 되게 좋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법인세도 사실 법인세는 줄인다고는 했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세수가 거치는 게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약간은 올린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거나 되게 소득세 올리면 미국은 되게 부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딜레마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무디스에서 AA 로 내리는 게 있는데요. 예, 보세요. 관세 부과를 하면
이제 물품이 최근에 월마트에서 이제 6월, 7월에는 매대가 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하면 중국에서도 물품을 안 보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이 될 거고, 이거는 물가 상승을 초래해요. 그럼 리세션이 이제 돌입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첫 번째로는 되게 큰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서 그거를 아까 감세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소득세를 줄인다고. 그러면 그거를 세수를 다 거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부족합니다. 관세로 하게 되면 결국 기업 소득이 줄어들 텐데, 그럼 기업 소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관세 가지고 그 기업 소득세를 전부 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장기물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5까지 다시 어제 올랐다가 오늘 4.4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과연 트럼프가 너 이거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 그러면 이런 핵심에는 뭐가 있냐? 장기물이 금리가 부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는 그냥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무디스에서는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피치 S&P도 지금 당연히 AA 로 미리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미국인들이 부강해지려고 하는데 왜 너네는 금리 인하 안 하냐 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예. 트럼프는 관세를 그리고 소득세를 내려서 미국을 부강하겠다 하지만 파월은 물가 안정이 제일 핵심이죠. 오히려 너네 하는 게 미국 국민들한테 되게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관세 때문에 CPI 안 올랐어. 너네 내려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월은 제가 페드워치를 보니까 여전히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대항카드로 이런 베센트가 얘기하죠. SLR이라고 이제 추후에 얘기들이 건데, 이제 은행들의 이런 자본 규제를 좀 풀어줘라. 그리고 QT도 조금 내려줘라 하는데, 파월은 그 대항카드 대신 우리가 이 소마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그 연준의 자체 계정인데, 자체 계정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 일단 체면 칠해는 할게. 다만 너네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못 해줘.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금리 안 내리면 우리 미국 떨어진다. 하지만 파월은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둘은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힘의 싸움에서 이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저는 트럼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살리고 있냐. 지금 2차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유동성을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보시면 3년물에서 미국채를 204억 달러 정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어제 그 3년채 채권을 사줬으니까 그게 시장으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베센트는 급한 불은 조금 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3년채가 잘 채권이 마무리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미국 주식을 더 홀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양적 완화가 있을 거고, 사실 BTFP라고 이 프로그램도 저는 하나의 유동성을 불어넣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SBB라고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굉장히 박살이 났었는데 그 국채 가격을 액면가로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연준에서 사주고, 그래서 그 돈들이 나가면 그 돈들을 가지고 너네가 시장에 불어넣어줘라, 이런 정책 중 하나인데, 이게 2023년부터 3월까지 운영이 됐었거든요. 1년간. 그러니까 되게 그때 시장이 반응이 세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장치도 있고, 그리고 SLR 완화, 그리고 SLR 완화 같은 거를 이제 베센트도 언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화만 해줘도 파월은 어느 정도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 쉽게 이렇게 대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체면 칠해만 할게. 그러니까 장기채 너는 10년물 재무부가 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3년물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년물을 왜 하냐 보시면, 어차피 내년에 금리 내릴 거잖아요. 그 내후년에도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지겠죠. 그럼 지금 3년물은
가격이 싸요. 예.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너무 박살 나게끔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파월의 생각입니다. 근데 베센트는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너네 금리 인하 내려라. 야, 생각을 해봐. 지금 시장 금리가 어떻게 2년물이 더 낮냐. 이거 시장 경고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따질 때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전체 시장이 공급이 너무 과잉됐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G7 정상회담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글럿이라고 글럿. 네. 지금 너무 공급 과잉 글럿 때문에 M7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 우리 경제 꺾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지금 베센트 같은 경우는 옐런이 싼 똥을 치워야 되는데 이게 장기채를 수요를 높여야 되는데 이 장기채 수요를 어디서 높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기로 T빌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트럼프가 그걸 원치가 안 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 건강해지는 걸 목표로 하려면 일단 재무 부담부터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내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SLR 완화죠. 이제 은행이 어쨌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좀 국채를 좀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완화를 좀 해달라고 연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은 어쨌거나 지금 은행이 안전하게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SLR 완화 카드를 꺼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LR 완화가 되면 일시적으로 그 은행이 충분히 국채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장기물들을 은행 쪽으로 좀 민간은행 쪽으로 넣어주면서 본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전환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하락되고, 그럼 시장이 당연히 좋겠죠.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시장 자체 이런 주식시장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연준에서 쉽게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단기물 말고 장기물 국채를 계속 연준에서 사주는, 금리를 고정해주는 이 전략도 있는데, 예, 너무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예, 하고. 그래서 베센트도 또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도 이제 월요일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3, 4주 마지막에서 AA로 내린 거고, 이건 후행적 지표다. 뭐 시장이 다 알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무 과잉 판단한 것 같다. 우리 미국 괜찮다. 라고를 얘기를 해서 어제 사실 장 초반만 해도 프리장에서 뭐 나스닥 되게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한 거의 1.43%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왜 베센트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헤지펀드 출신이기 때문에 월가랑도 잘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화난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부결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정책이냐고 하면 이런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하고 그래서 그 코인을 발행을 하면 어제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 달러를 가지고 뭘 하냐. 미국 채권을 사요. 예. 이제 90일 이내의 채권을 사는데 뭐 T빌도 사고요. 그리고 어쩌면 중기물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냈죠. 원래는 되게 찬성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결을 낸 이유는 이제 트럼프 일가가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거 사적 이익 취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베센트가 강하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야. 우리 지금 미국채 수요를 유입시키려고 우리 미국에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8월에 다시 법안을 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지만 테더 결제량이 거의 비자 마스터카드 거래량보다 더 높아요. 합친 것보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세계로 결국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디지털 달러, 결국 비공식적인 통화 기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중국하고 이런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죠. 결국 디지털 달러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분명 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밖으로 빼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제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쩌면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전략인데 참 그 베센트가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 8월에 법안이 이제 가결이 되면 어쩌면 좀 미국 입장에서는 이 T빌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채를 발행을 덜 해도 이거를 민간 수요를 가져와서 단기 유동성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가결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시장의 좀 호재로 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적인 조합을 마련했을 때 금리 정책 방향은 6월에서 9월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10년물이 4.5 위를 뚫으면 시장에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모기지 금리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를 건들면 결국 국제적으로 미국적으로 당연히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M7 입장에서는 돈을 차입해서 AI 투자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 슬슬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제 연준 위원들 나와서 그래도 조금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9월달 FOMC 패드워치인데 그래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서 물가랑 어제 PPI가 그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낮게 나온 것도 있고 파월이 좀 결단을 내려주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판단이라고 하면 조금 반등이 세게 왔던 부분에 있어서 한 3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70%는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4월 달에 관세로 빠진 게 거의 코로나보다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빠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럼 시장이 뭐 진짜 시스템적인 위기가 나와야 그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베센트가 말한 것 같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거 그 무디스 금리 인하가 좀 큰 리스크가 되지 않았나 라고 봤는데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셀러 이만 5월 셋째 주 매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